그러니까 즉 내가 망가뜨리지만 않으면은 문제될 거 없다. 사고만 안 나면 된다. 그리고 성능은 요즘 차들에 비해 떨어진다. 라는 겁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단점이네요. 단점. 자, 그러면은 단점만 얘기했다면은 이제 장점을 얘기를 해볼게. 장점은 뭐가 있어? 장점이 있나 싶어. 잠깐만. I can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예를 들면은 제가 이 차를 갖고 온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캬브를 리빌드를 했다 그랬거든. 그럼 캬브가 이렇게 4개잖아요. 4기통이니까. 이렇게 4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갖고 이 캬브 4개를 뭐 뚜껑을 따서 그 안에 있는 메인젯이라든지 뭐든 뭐 바꿀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부품들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메인젯 그리고 스크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구하기가 쉬워. 다른 차들의 메인젯 예를 들면 뭐 가와사키 메인젯 파이랑 혼다 메인젯이랑 막 돌렸어. 같이 쓸 수 있어. 근데 다이어 프레임 이 다이어 프레임이 진짜 좆같다. 이게 지랄이에요. 아, 내가 원래 이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긴 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 너무 열받아서 얘기하는 거야. 이 앞에 지금 요거 얘기한 것도 결국 이 다이어 프레임 얘기하려고 그래. 뭐 쉽게 말하면은 그 진공막이라고 보면 돼요. 진공막. 이 캬브를 보면은 위에 뚜껑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 기름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엔진 쪽으로 기름을 쏴주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은 요렇게 있을 때 얘가 들어와서 일로 나갈 수 있게 스로틀 양에 따라서 이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을 정해주잖아. 스로틀을 열고 닫을 때 이 사이에 막을 올리고 내리고 해서 이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을 정해준단 말이야. 그럴 때 여기서 유동성 있게 위아래로 내려가는 게 다이어 프레임이야. 이거를 이제 직역하면은 횡격막이거든. 횡격막. 뭐 이제 이해되죠? 횡격막. 그러니까 사람이 숨을 쉴 때 이렇게 횡격막이 내려가서 폐를 부풀어 올리면서 공기를 들이마시고 횡격막을 올리면서 내뱉잖아. 똑같아. 근데 그 횡격막이 이 400포 전용이에요. 생긴 게. 이 400포 이 안에 들어가는 횡격막 전용이라 이거를 다른 데서 구할 수가 없어. 순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말은 97년도에 만들어진 순정 부품을 찾아야 돼. 이때 생산된 순정 부품이 많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리셀가가 붙어 있어요. 이게 미쳤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이어 프레임 세트가 그냥 훈코에서 주문하면은 한 3만 원에서 5만 원 한단 말이야. 개당. 이것도 비싸요. 비싼 편인데 이게 지금 순정 리셀가로 보면은 개당 한 40만 원 돈 합니다. 10배 정도가 뛴 거야. 10배가. 그러니까 4개니까 140만 원, 160만 원이야. 순정이면은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살 수 있는 건데 거의 10배가량이 뛰어 있어요. 근데 12, 3만 원도 비싸지 않을까? 20만 원 정도의 그 파츠도 비싼 편인데 그게 10배가 뛰니까 이제 너무 비싼 거지. 개당 한 2만 원짜리가 10배가 뛰었다? 20만 원이야. 이것도 아깝지만 살만하잖아. 살만해. 원래 20만 원이면 사는 거를 150만 원에 살려니까 못 사겠더라고. 그래서 선택을 한 게 애프터 마켓을 이용을 했죠. 그 애프터 마켓이라는 거는 이제 밖에서 만든 제품이잖아.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딱 맞지가 않아. 그래서 한 80% 정도의 싱크로율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구매를 해서 끼워놨다. 뭐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게 이제 전용 부품이고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부품이고 또 하나가 더 열받는 게 전용 외장 파츠예요. 이게 사실 더 지랄이야. 왜냐면은 내부 부품은 애프터로 만드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도 많이 해. 이 차에 붙어 있는 이 머플러, 휀다, 앞 휀다, 그리고 뭐 요런 부분, 계기판, 뭐 헤드라이트, 요런 것들. 그러니까 이 차에만 특별히 들어가 있는 부품들이 있거든. 이건 다른 차랑 공유하지 않아. 이 차에만 있어. 요런 것들. 이게 졸라 비싸요. 이게 리셀가가 미쳤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앞포크, 이 앞에 휀다, 이 철판떼기 휀다 하나만 거의 한 80만 원 돈 합니다. 그것도 신품도 아니고 상태 좋은 중고가. 이게 한 그 정도 해요. 이 머플러도 상태 좋은 중고. 즉, 큰 데미지가 없다. 생활기스는 있다. 근데 이 생활기스가 뭐야? 97년도에 만들어진 바이크 파츠인데 실제로 끼고 다녔던 제품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23년인데 거의 한 30년 된 거잖아요. 거의 한 30년 세월의 생활기스는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태가 좋을 리가 없죠. 더러워요. 더러운데 이 사일런스 머플러가 아까 제가 4발이라 그랬잖아요. 양쪽 다 해서 두 발. 이게 개당 100만 원이에요. 만약에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좌궁을 하고 우궁을 했어. 그러면은 이건 한 번씩 나가겠죠. 좌궁 우궁 하면은 양쪽에 머플러가 4발이니까 다 나갈 거 아니야. 나 이거 갈고 싶어. 그러면 400만 원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중고가가 우리나라 중고냐? 외국이죠. 외국. 갖고 들어올 때 관세니 뭐니 하면은 거의 한 600만 원 되는 거예요. 머플러 4발이 600만 원. 그것도 30년 지난 생활 기스가 그득그득한 순정 부품이. 새 것도 아닌 게. 이런 외장 파츠가 아주 그냥 지랄입니다. 이거는 얘도 마찬가지. 이게 너무 좀 그래. 그냥 속상한 거죠. 뭐 그런 거예요. 차라리 이 안쪽에 엔진 상태가 안 좋은데 싶으면은 엔진을 그냥 리빌드 하면 돼. 엔진 까서 내부 갈고 뭐하고 하면은 성능이 완전 월등히 좋아지는 작업이 비싸면은 한 200, 300 할 거야. 근데 고작 이 데미지를 가리겠다고 쓰는 게 한 600만 원 돈 되는 거야. 이거는 18 좀 그래.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정비에서는 소모품이나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능이나 성능, 소모품에 관한 건 문제가 안 된다. 대신 전용 부품, 특히 외장 파츠, 이게 지랄이다. 그러니까 이런 바이크를 샀다? 절대로 사고를 내면 안 된다. 그겁니다. 사고 나면 안 돼요. 옛날 게 참 비싸. 그리고 이 머플러도 이것도 18 스댕도 아니야. 철이야, 철. 철에다가 크롬 도금한 거야. 그래서 빠우치는 것도 안 돼. 머플러는 또 크롬 도금도 안 해줘. 그렇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열받아서 지금 이런 얘기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운 좋게 그나마 좀 외장 파츠가 좀 상대적으로 멀쩡한 차들이어서 그래도 좀 잘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구매에서 어렵고, 그죠? 그리고 정비에서는 외장 파츠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요 2개거든. 이 2개를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문제가 안 돼요. 굳이 문제를 꼽자면 세 번째는 성능. 이 성능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 차량 자체에 대한 성능과 그리고 운용을 할 때 불편함 느낌의 성능? 이건데 이거는 왜 제가 문제라고 얘기하냐면은 요즘 차들에 비해서 월등히 안 좋아요. 정말 너무 안 좋아. 일단은 보통 오토바이 얘기하면 많이 하는 게 힘이 좋냐? 몇 킬로까지 나가요? 뭐 이런 얘기할 때 출력 같은 경우에는 요즘 나오는 동급 CC 차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거의 한 30% 정도는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느려요. 느리고 별로 그렇게 막 뭔가 전설적인 바이크면은 왠지 요즘 차들도 이겨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성능이 진짜 바닥이에요. 그리고 제동성, 이게 제일 문제인데 제동 성능도 많이 떨어져요. 요즘 차들에 비해서. 이거는 거의 한 40% 떨어진다고 봐야 돼. 제동 성능이 100%다? 그럼 얘네는 한 40%가 떨어진 60% 정도의 제동 성능을 갖고 있어. 이거는 뭐랄까 노후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요즘 차들에 비해서는 제동 성능이 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기술력이겠죠. 아무래도 30년이 지났는데 요즘 기술력이 좋겠지. 근데 이거는 좀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좀 비싼 파츠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뭐 캘리퍼를 교환을 한다.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을 교환을 한다. 뭐 호스라든지 등등.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동 성능을 올릴 수가 있는데 뭔 짓을 해도 안 되는 게 전자장비가 없죠. 이 전자장비라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인젝션이 없고 두 번째로 ABS 혹은 TCS 등 이게 없어요. 인젝션이 아니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카브레타라는 얘기인데 카브라는 그 자체가 시동성과 날씨에 대해서 많이 타죠. 그러니까 겨울이면은 뭐 시동성이 월등히 떨어져요. 그리고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예열되는 것도 오래 걸리고 갖고 이제 좀 말 그대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성능이란 거를 봤을 때 뭐 출력이 낮은 거는 사실 문제가 안 돼. 그냥 왜냐면 이제 이거는 그냥 사람 체감이니까. 근데 제동 성능이 낮은 거는 어떻게 보면 안전과 직결될 수도 있잖아. 그래갖고 불편하면서 안정성도 떨어진다.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갖고 이 성능이란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이크라는 그 본연의 운동 성능도 떨어져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요즘 나오는 차들이 월등히 좋아. 그래서 성능이라는 면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즘 차들과 비교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나 요즘에 뭐 이런 차를 탔었는데, 뭐 하다못해 중국산 바이크더라도 이것보다 성능이 좋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갖고 이제 이 구매할 때 어렵다. 정비 중에서 이 전용 부품, 파츠를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다. 어렵다. 근데 소모품이나 이런 거는 문제될 게 없다. 그러니까 즉, 내가 망가뜨리지만 않으면은 문제될 거 없다. 사고만 안 나면 된다. 그리고 성능은 요즘 차들에 비해 떨어진다. 라는 겁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단점이네요. 단점. 자, 그러면은 단점만 얘기했다면은 이제 장점을 얘기를 해볼게. 장점은 뭐가 있어? 장점이 있나? 18, 잠깐만. 장점은 너무 주관적인, 그러니까 객관적인 장점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 장점은 디자인, 희소성? 그리고 감성? 이거야. 뭐 이게 장점이 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아까 단점은 되게 객관적인 단점이라 얘기를 했는데 이건 너무 주관적인 건데. 그러니까 객관적인 단점과 주관적인 장점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나누고 싶었거든. 객관적인 단점과 주관적인 장점. 그러니까 이렇게 객객, 주주, 객객 이렇게 나누고 싶었는데 장점에서는 객관적인 장점이 없는데, 너무 없는데. 아니, 어떻게든 찾아보자. 자, 장점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있다. 이겁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성비가 좋습니다. 잠깐만, 이건 진짜 말이 이상해. 이거 잘 들어봐야 돼. 진짜 이거는 잘 들어봐야 돼요. 아까 제가 객관적인 단점을 얘기했죠. 이 단점에서는 구매, 파츠, 그리고 성능이 아쉽다.잖아.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단점은 뭐냐면은, 가격이에요. 진짜 썩 차잖아. 그러니까 막 20년, 30년 된 바이크인데, 얘네가 지금 나오는 신차들보다 비쌀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 그러니까 이 차가 갖고 있는 이 차의 어떤 성능과 cc 대비 가격이 너무 비싸요. 말도 안 되게 비싸. 그러니까 이런 썩어 빠진 옛날 차를 살 바에는 요즘 차 사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만큼 가격이 비쌉니다. 찾는 사람은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지는 거지. 자, 그러면은 장점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주관적인 장점은 디자인과 희소성과 감성이 있다. 주관적인 장점은, 그러면 객관적인 장점은 뭐냐? 모두가 인정하는. 그게 가성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냐면은, 아니, 위에서는 비싸다며. 근데 어떻게 가성비가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감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틀릴 수 있으니까, 최선의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거를 아무리 비싸도 사왔어. 예를 들면은 1,000만 원에 사왔다 치죠. 뭐 1,000만 원에 사와서 한 1, 2년 동안 뭐 2만, 4만 킬로 탔어. 열심히 탔어. 정말 재밌게 탔어. 2만, 4만 킬로 타고, 사고 없었고, 특별한 고장 없었어. 그러면은 1,000만 원에 사온 거 2년 지나도 1,000만 원 그대로 받아요. 오히려 오를 수도 있어. 1,000만 원보다. 왜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소 가치는 올라가니까. 그거 생각하면 가성비가 좋아. 왜냐면은 이게 처음에 살 때 막 23년씩 예를 들면은 650R 샀어. 이게 오토바이지 이러면서 이거 전자장비 빵빵하고 너무 좋은데 이러면서 샀어. 이거를 1,000만 원에 샀어. 그러면은 내년인 24년 혹은 25년에 팔아야 돼. 그러면 저게 얼마가 되겠어? 일단은 2년 된 바이크고 키로수가 한 4만이야. 그러면은 내가 1,000만 원에 샀잖아. 그럼 얼마에 팔아야 돼? 적어도 이거는 이 정도 키로수가 늘어났다고 하면은 적어도 한 700만 원 나오겠다. 한 700? 600? 1년에 20%씩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 정도 생각하면은 한 700만 원 돈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이거 2년 동안 재밌게 타고 마이너스 300만 원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는
1,000만 원에 사와서 2년 동안 재밌게 탔어. 근데 감가가 없어. 2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플러스 100만 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가성비가 좋죠. 감가가 없으니까. 상가격이 그대로 팔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가성비야. 그지? 그 생각하면은 그렇다. 예. 근데 이거는 또 몰라요. 어떻게 될지. 왜냐면 지금 시장이 그럴 뿐. 예,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관적인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디자인. 그리고 두 번째로 희소성. 그리고 세 번째가 감성인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대체품이 있으면 돼요. 단순하게 말하면. 예를 들면은 12400SS라든지 12400 4나 이 시대의 특유의 디자인 느낌이 있거든. 근데 이 시대의 특유의 어떤 디자인을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이 있다? 그러면 해결이 돼. 제 생각에는 그게 가장 근접한 게 지금은 12100 EX와 그리고 가와사키의 Z900RS. 얘네 둘이 지금 제가 운용하는 이 두 개 차의 디자인적인 면을 대처할 수 있는 대처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것만 마음에 든다면은 넘어갈 수 있죠. 이거를 잠깐 다른 사진을 보여줄게. 기다려봐. 자, 이게 12400-4와 Z900RS거든. 이 두 개가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지.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그 신형 차들 중에서는 Z900RS와 12100EX가 이 당시의 디자인을 그래도 잘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훌륭한 대처품이 될 수 있다. 디자인적인.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안 돼.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당시 디자인들이 좋아요. 좋은데 이게 좋은 이유가 원가 절감이 없어. 이거 지금도 제가 뭐 고칠 때 이거 하나하나 보면서 느끼는 게 야, 이렇게까지 잘 만들었나? 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파츠들이 재질 자체가 정말 좋아.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예를 들면은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혼 자체만 봐도 재질이 너무 좋아. 그리고 녹슬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약간 요즘 차들은 몇 년만 지나 녹슨단 말이야. 얘네는 그런 게 없어. 녹슬지도 않아. 재질이 좋다 보니까 같은 룩을 갖고 있어도 이 당시의 느낌을 못 따라가. 요즘 차들이. 이거는 정말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자, 두 번째는 희소성.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희소성 같은 경우에는. 이건 딴 게 아니죠. 그냥 남한테 없는, 나한테만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잖아. 나만 가지고 있어. 이게 되잖아. 그냥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환장할 수밖에 없죠. 저도 좀 약간 그런 거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나만의 것 이런 거를. 근데 그런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옛날 차 더군다나 구하기 힘든 차들은 환장하고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갖고 이 희소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이제 이 위에 있는 디자인과 희소성이 더해져서 감성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이 감성에 대해서는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성능적인 감성이 있어. 어쨌든 간에 90년대에서 00년대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환경 규제라는 게 별로 없었죠. 지금처럼 유로 5가 아니지. 그래서 캬브레터 차량만의 특유의 질감이 있어요. 되게 거칠어요. 엄청난 기계미가 느껴져. 운행을 하면은 어떤 소리나 바이크에서 오는 뭐 진동, 소리, 그리고 뭐 주행 느낌, 이런 것들이 요즘 차량은 달라. 근데 이게 좋은 의미로 다를 수도 있는데 나쁜 의미로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진동 심하고 뭐 잡소리 많고 그런 거는 요즘 차들보다는 안 좋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위에 두 개와 더해지면서 감성이라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마저도 장점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제 주관적인 거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 묶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누가 주변에서 이래요. 그래서 나 이거 사? 마라? 고민을 하잖아요. 살까 말까 고민을 한다? 그러면은 사지 마세요. 이런 거 나왔는데 이거 살까요 말까요? 사지 마. 고민을 할 거면은 그냥 안 사는 게 맞아요. 썩차 살까요 말까요? 라는 고민을 한다면 사지 마세요. 이런 고민 수준이면 사지 마.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 네, 저는 누구한테 야, 너 이거 사라. 좋다. 괜찮다. 라고 얘기할 때 어떤 고민 수준까지 와야 되냐면은 이 두 개가 언제든 매물이 떠도 살 수 있을 만한 현금을 마련해 놔. 보통 한 1,000만 원 내외겠죠. 좀 여유 있게 한 1,500 만들어 놓는다 쳐. 1,500 만들어 놓고요. 키워드 걸어놔. 카페들마다 가서 내가 원하는 차, SS면 SS, 포면은 포어. 키워드 걸어놔. 그걸 기다려. 그러다가 물건이 떠. 그러면은 매물이 떠. 그럼 사진 볼 거 아니야. 그럼 바로 전화해. 전화해서 예약금 걸게요. 내가 30만 원 예약금 걸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보러 갈게요. 딱 해. 30만 원 보내 일단 보내고 직접 차 보러 가. 차 보러 가는데 혼자 가지 마. 누구랑 가야 되냐면은 썩차를 잘 알거나 혹은 기술자적인, 그러니까 바이크 자체를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메카닉. 그것도 안 된다. 중검단. 이 세 분을 동행을 해. 이 세 명을. 그리고 보러 가서 그때 가서 이 바이크를 이때 고민해. 이때. 이거 사 마라. 그러니까 이 매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내가 보러 간 이 매물을 살까 말까를 일단 30만 원 던져놓고 고민해. 그러니까 이 30만 원은 뭐냐면은 여기서 안 산다 싶으면 이거 버려지는 돈이잖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보러 갔더니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단점이 있죠. 케어를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케어하기 어려운 부분이 걸려있는 바이크다? 그러면은 이 30만 원 아깝다고 가져오면은 그 순간부터 지옥이 펼쳐집니다. 30만 원이 아까워서 그럼 좀 내고해서 사자. 갖고 1,000만 원짜리를 이런 문제 있네요. 저런 문제 있네요. 해서 만약에 많이 깎아서 900만 원에 갖고 왔다 치자. 와, 1,000만 원짜리 보러 가서 900만 원을 깎아왔다고? 대박이잖아. 근데 여기서 깎인 100만 원에 이 100만 원에 진짜 5배를 쓸 수 있어요. 30만 원 던져놓고 보러 가서 이 차를 케어하는데 드는 비용을 생각을 해. 그래서 케어하는 비용이 얼마 안 할 것 같아 싶으면 무조건 사는 거야. 그때 사는 거야. 그때. 근데 케어 비용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럼 사지 말아야 돼. 그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고, 와, 나 썩차를 한번 타보고 싶은데 썩차 사요 말아요? 그런 분들은 사지 마세요. 그런 고민은 하지 말고 일단 돈 마련해 놓고 그리고 계약금으로 딱 30만 원 정도 버려도 아깝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만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을 지금 꽤 많이 떠들었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원체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구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실소유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혹여나 이런 썩차, 딴 건 모르겠지만 12400SS와 12400포 이 두 개를 구매를 할 예정이거나 구매를 하고 싶은 분은 이 영상을 좀 참고하셔서 썩차에 좀 도전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